취임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73세 노인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로펌 로비 병원 복도 기억나니?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000원 쥐어주고 쫓아낸 날, 간호사 시켜 내보낸 날, 다 기억한다. 엄마, 그건 변명 필요 없다. 너희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 이제 나도 너희가 부끄럽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막내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짜 내 자식이다. 나머지는 남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73세 노인이 로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코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로비는 너무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을 그대로 반사했고 구두 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노인은 낡은 잠바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옷 사이로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에 밭을 둘러보고 온 탓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 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강도윤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들입니다. 순간 데스크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은 헛기침을 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대화 끝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노인 옆에 섰다가 한 발짝씩 비켜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7층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끝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파트너 변호사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책상 앞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5세.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남자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노인은 그 호칭을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도윤아, 잘 지냈니? 남자는 재빨리 일어나 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복도에는 동료 변호사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이런 모습으로 여기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턱선은 예전보다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몇 번의 겨울을 넘겼던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시지. 보고 싶어서 왔다. 다음엔 연락 먼저 하세요.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남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쓰시고 가세요. 택시 타고 가시고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폐가 주름진 손바닥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관계의 균열. 노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아들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내와 딸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요즘 어떠니? 동생은 잘 지내요.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 못하는 것뿐이에요. 소미는?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막내 얘기는 왜 하세요? 그 애 때문에 가족 모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학력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우리 가족 행사에 나타나면 곤란해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요. 그래, 알겠다. 가마. 문을 나서며 노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에 쥔 10,000원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폐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제가 반찬 만들어서 주말에 갈게요. 노인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맺혔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신도시 공사장의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구청에서 온 보상금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1,800억.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노인은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흰색 타일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노인은 안내 표지판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피부과.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색바랜 잠바, 낡은 운동화. 노인은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었지만요. 3층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모두 가죽이었고 벽에는 미술품처럼 보이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뒤로는 원장 강재훈이라는 이름이 금색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노인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빛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원장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안쪽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노크 소리가 2번 들렸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2세.
형보다는 얼굴에 여유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이 빨라졌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남자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보잖아요. 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부는 매끈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손톱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꼬박 새웠던가요? 요즘 바쁘니? 네, 예약이 꽉 차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이 없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색 시계가 복도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저 다음 환자 들어와야 해요. 오늘은 VIP 고객이 많아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그럼 이거라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싼 김치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갖고 다니시면 냄새나요. 병원에서는 특히 안 돼요. 내가 좋아하던 건데. 제가 언제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은 김치 배달 서비스 쓰거든요. 남자는 비닐봉지를 다시 어머니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통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 남자가 복도 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나가드려요. 엘리베이터까지. 네, 원장님. 간호사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네. 형한테도 다녀왔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 다 잘 사는구나. 당연하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 열심히 살았지.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간호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층에 내려서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인은 손에 든 김치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담근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누구도 노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막내딸에게서 온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춥대요.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노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너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저 오늘 야간 근무예요. 주말에 꼭 갈게요. 보고 싶어요. 노인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다시 만졌습니다. 구청 직인이 찍힌 보상금 통지서, 1,800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아래 법무사가 준비해둔 또 다른 서류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김치통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던 모습, 시계를 보며 재촉하던 눈빛, 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던 그 손길.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하는지. 버스가 왔습니다. 노인은 계단을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3층 어딘가에서 아들은 여전히 환자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진실도.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막내딸의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구나.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신도시 공사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결심할 시간이었습니다. 막내딸의 집 앞에 섰을 때 노인은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하로 이어진 시멘트 계단은 좁았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38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막내딸 소미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손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왜? 들어와요, 어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현관과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반쯤 땅 위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딸은 방바닥에 방석을 깔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딸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릎 아프세요? 괜찮다. 거짓말. 병원 가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전기밥솥은 오래되어 보였고 냉장고는 작았습니다. 차 끓일게요. 잠깐만요. 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좁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먹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딸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김치, 된장, 계란 몇 개.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장 봐놔서 반찬이 없어요. 제가 편의점 가서. 안 된다.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싼 김치통이었습니다. 이거 먹자. 엄마, 이거. 아까 담가왔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딸은 김치통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은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울어? 안 울어요. 딸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치를 그릇에 담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딸은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손 다쳤니? 노인이 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굳은 살도 여러 개였습니다. 괜찮아요. 식당에서 뜨거운 거 옮기다가. 아직도 그 일 하니? 네. 낮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식당이요. 주말에는 청소 일도 하고요. 노인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명절마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힘들지? 안 힘들어요. 전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오빠들은?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연락 안 해요. 명절에도 작년 추석에 큰오빠 집에 갔었어요. 초대받아서요. 딸은 말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기다렸습니다.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하니까 형수님이 문 앞에서 막았어요. 집에 손님 오는데 제가 오면 곤란하대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뭐 이해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오빠들한테 창피한 동생이란 거. 노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넌 창피한 게 아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넌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 너 같은 사람.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상 위에 작은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요. 엄마. 그래. 딸은 남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상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노인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노인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청 직인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라. 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 1,800억? 딸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들은 알아요? 모른다. 알아야죠. 이건 가족 전체의. 내 오빠들은 가족이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다녀왔다. 두 아들한테 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로펌 로비에서의 일, 병원 복도에서의 일.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넌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은 내 거다. 안 돼요. 이건 나는 이미 결심했다. 노인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이 시작된다. 넌 따라오기만 해라. 엄마, 전 이런 큰 돈. 넌 할 수 있다. 누구보다 잘할 거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또 소리를 냈습니다. 딸이 부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세요. 안 된다. 집에 가야 한다. 내일 할 일이 많다. 노인은 철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딸이 서류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딸은 철문을 닫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1800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소미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딸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년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세 사람이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보상금 입금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자산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준비했다. 잘 들어라. 법무사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한빛센터 빌딩입니다. 강소미 씨께서 청소 일을 하셨던 곳이죠? 네.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빌딩을 전액 매입했습니다. 소유주는 강영희 여사님, 관리소장은 강소미 씨로 등기했습니다. 저요? 네. 어머님께서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소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을 꽉 잡았습니다. 법무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사장은 강소미 씨입니다. 제가 이사장을요? 걱정 마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다. 내가 옆에 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오빠들은? 그들은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미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요. 사무실을 나올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소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한다. 네. 빌딩 관리 배워야지. 엄마, 전 청소만 했어요. 관리는 배우면 된다. 넌 10년 넘게 그 빌딩을 다녔잖니. 하지만 왜 두렵니?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려워도 된다. 하지만 포기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한빛 센터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요. 하지만 오늘은 정문이었습니다. 건물주로서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색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농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미는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관리 사무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 3명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미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상은 넓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건물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미선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소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청소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누수되는 파이프, 고장난 환풍기, 깨진 비상등. 이거 왜 안 고쳤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소미는 즉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안전이 먼저입니다.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복도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차인들이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건물이 훨씬 좋아졌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네. 이 건물에서 10년 일한 제가 보장합니다. 소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칭찬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엄마 장학재단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그것도 배운다. 다음 날 소미는 장학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저 경험이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김정수 팀장이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평생 교육 분야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소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 날이었습니다. 서류가 20장 넘게 들어왔습니다.
소미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꿈이 있지만 돈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 모두 뽑고 싶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늘려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소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장학 예산 2배로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머님께 여쭤보시겠습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전화를 끊고 직원들을 받습니다. 올해는 10명 선발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소미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해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맞는 거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빌딩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했던 살.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두 오빠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요. 곧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빛 센터 빌딩 옥상에서 소미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올라올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 전체가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소미 씨, 내일이 장학재단 취임식입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괜찮습니다. 언론사도 몇 곳 올 겁니다.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고 소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1,800억 보상금, 어머니의 결정, 그리고 두 오빠가 배제된 사실까지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다. 거의 다 됐다. 소미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굽은 것 같았습니다. 손놀림도 느려졌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너 하렴. 어머니가 물러섰습니다. 소미는 국을 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오빠들 올까요? 올 거다. 어떻게 아세요? 소문이 돌았을 테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미는 불을 끄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왜?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아주 잘하고 있다. 오빠들이 화낼 거예요. 그건 그들의 몫이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미야, 넌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다. 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소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당당하게 서라. 넌 그럴 자격이 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는 단상 뒤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5분 후 시작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객석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옆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소미를 소개했습니다. 희망나눔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강소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강소미입니다.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가난이 꿈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미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청소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어머니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분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소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강도윤과 강재훈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두 남자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소미를 향해서요. 소미야. 큰오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구나. 오빠. 우리도 몰랐어. 엄마가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줄은. 둘째 재훈도 다가왔습니다. 소미야, 우리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기할 것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상까지 들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은 황급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로펌 로비, 병원 복도, 기억나니? 두 아들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00원 쥐어주고 쫓아낸 날, 간호사 시켜 내보낸 날, 다 기억한다. 엄마, 그건 변명 필요 없다. 너희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 이제 나도 너희가 부끄럽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짜 내 자식이다. 나머지는 남이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상속도 없다.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제 만나지 말자.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취임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다. 이제 끝났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힘드셨죠? 아니다. 오히려 후련하다. 어머니는 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미야,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진짜 자식은 따로 있었구나. 소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보라고요. 강영희 어머니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별빛처럼 반짝이고 마음이 은빛처럼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